오늘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랑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경제에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제조 농경 사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그거에 등가라는 게 이제 똑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먹고 잘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렇게 등가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경사회고 제조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문화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너 그거 전문 아니잖아, 너는 빠져, 막 이래요. 예전에는 없어서 못 썼는데 요즘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의 노동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 사회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알아채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손재주가 많아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잘라가지고 제가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못해요. 왜 못하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틀려서.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을 써야 이런 퀄리티가 나오지 제가 하면 마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내기 할 때 그 대충 여기다 심든 여기다 심든 띄엄띄엄 하나 좀 빼든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힘센 사람이 그 힘을 발휘하던 시대인데,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화된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맞춰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전문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어디 가서 그냥 하루 일해주고 뭐 품앗이하고 막 이런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품앗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이 사회가 전문화 사회가 되고 있고 서비스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품앗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주면 품앗이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해주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거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활 수준이랑 또 비교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인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좀 자료가 좀 허접해요. 시간은 좀 많이 걸렸는데 뭐 요약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허접한데 이거 좀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야, 뭐 이렇게 거창하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관념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잊고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뭐냐는 조금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읽지 마세요. 이거 눈 감고. 자, 먼저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제를 인정하고 있는지, 사유제가 뭐냐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정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요? 그렇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갖고 채권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유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유가 있고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유가 가장 큰 게 뭐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거. 국가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내 권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소유 중에서. 그게 뭐냐? 비슷해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의 사유를 국가가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유를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국가에서 관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유에 또 하나, 국가에서 관리해주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금하는 돈 있죠. 요즘은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얼마까지 보호해주죠? 4천? 5천? 3천? 2천? 자, 경매 한번 시작. 5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줘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왜 인정해 주는 게 왜 5천만 원밖에 안 해? 3억 원, 10억 원까지 인정을 안 해주고 왜 내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는데 왜 5천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줄까요?
그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폐단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개인들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 간에 또는 회사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주식도 채권의 일종이에요. 네. 이 채권은 당사자들끼리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제가 돈을 빌렸습니다. 1억 원 빌렸어요. 내가 1억 원 주면 내가 1년 안에 3억 원 만들어줄게. 내가 팔을 끊을게. 내가 막 간을 빼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왔어요. 1억 원을. 안 갚았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간을 빼서 줘야 됩니까? 팔을 끊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유재라는 거는 국가가 인정하고 있느냐 개인들끼리 갖고 있느냐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 안정성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이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다만 모든 걸 맞추고 있어요. 돈 번 데더라. 어디가 돈을 번 데더라. 2배가 됐대더라. 3배가 됐대더라. 걔는 기도 열심히 하고 4배가 됐대더라. 걔는 우매해서 속아가지고 반을 날렸대더라. 이게 경제에 대한 기본 논리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생산이라는 거. 만드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번 만드는 것은, 제조라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생산은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어디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마르크스 뭐니 해갖고 뭐 공산주의들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네. 공산주의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사유재산의 바탕을 두고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이윤을 위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뭐를 위해서? 나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서 돈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돈을 벌어도 뭉쳐쥐고 있어. 그럼 쓰지 않아. 옛날에는 국가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막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막 저 어릴 때만 해도 통장 만들어가지고 얼마씩 뭐 일주일에 얼마씩 넣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검사 받고 뭐 그랬거든요. 네, 비슷한 나이 때 사셨던 분은 아시거든요. 지역이 틀리면 안 모를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윤 획득, 옛날에는 저금을 해야 됐어요. 왜? 자본을 모아놨어야 됐었어요.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좀 볼까요? 자, 어디야? 자,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돈 벌지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면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쫓아가요. 쫙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일로 가. 그럼 뒤로 가. 일로 가. 그럼 또 일로 가. 절로 가. 그럼 또 절로 가. 그러다가 뭐예요? 맨날 꽁무니만 쫓아다녀. 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실수는 뭐냐면, 남이 갔던 길을 가서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논리가 없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먼저 논리가 없고 내 계획이 없으니 맨날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용만 당해먹는 거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스스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야, 청소해라. 저는 안 해요. 성격이 좀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누가 시키면 안 해. 누가 먼저 했어. 그럼 좀 잘 안 해. 누가 쫓아가잖아요. 좀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좀 연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연구하는 거는 여기 어디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다 따왔어요. 네이버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뉴스를 좀 많이 읽으면서 좀 체계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주의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그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좀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논리, 제가 말하는 거는 가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특징은 첫 번째 사유재산제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제. 그래서 내 거를 인정하고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막 쌓으려고 해요. 모으려고 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모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막 벌고 싶고 모으고 싶고 막 남이 저기 루이비통 하면 난 에르메스 해야 되고 막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이거 거짓말쟁이로 살아요. 아닌 척하면 안 되기.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더 벌고 싶어.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나는 1,000만 원 벌면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나는 적어도 1,050만 원은 벌어야 돼. 왜?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저는 배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플 수 있어요. 저는 배 아파요.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보잖아요. 저는 못 견뎌요. 저는 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든 더 수익률 높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이걸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거 욕심이 아니에요. 이 체제에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죄의식도 아니고요. 이건 욕심도 아닙니다. 이 체제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재화라는 것은요, 상품도 될 수 있지만 노동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것이 가격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게 없으면 내 몸을 드리죠. 교회 청소하고. 왜 청소 그따위로 했냐. 그래서 어쨌든 뭐 가격이 형성되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당 잡고 13만 원 하루에 13만 원씩을 헌금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재화의 가격을 성립되어 있는 것을 재화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짜리로 만드느냐. 이거는 우리가 학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득을 위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경제활동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희생이라는 것은 이윤 획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이윤 획득에 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윤 획득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공통 인식관을 가지고 있는 천궁 황금성주의에서는 황금성 체제에서는 이런 게 좀 안 통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늘 남 원망하고 살아요. 그 노동력이 상품화가 된다는 거. 나의 노력이 상품이 뭐였죠? 재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동력이 가격으로 형성된다는 거. 노동력이 바로 가격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있는 이 시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노동력이 바로 가격으로 환산이 되더라. 이게 얼마짜리 강의냐. 강의 질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이렇게 불러요. 와서 2시간 우리 회사 와서 해주라고 그러면 100만 원 이하는 안 받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그 정도 쓰시면 된다. 생산은 전체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좀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총량을 몇 개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야. 왜? 소유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겁니다. 계획 없이. 리미트를 정하지 않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거는 0이잖아요. 그죠? 있는 거는 무한대예요.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0에 가까울수록 저쪽으로 더 벌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잘 봤는데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랑 우리 캐피탈이라는 거에서 이제 기본의를 좀 볼게요. 자본주의를 영어로 하면은 캐피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캐피탈, 하나 캐피탈. 안녕하세요, 현대 캐피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캐피탈입니다. 이런 전화 받으시면 기분 좋나요? 안 좋아. 왜? 캐피탈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요. 캐피탈 그러면 막 전화 끊어버려. 막 옷 막 찢어버려요. 왜? 캐피탈 그러면 막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런데 캐피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캐피탈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자본이다. 캐피탈은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장사나 사업 따위를 기본으로 하게 되는 이 돈.
자본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캐피탈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캐피탈리즘, 돈으로 움직여지는 거,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모든 규칙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수단이 돼야 되고, 돈이 시작이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다면 자본을 빌려와서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어떻겠습니까? 영국에서 차관 들여올 때 우리나라 500원짜리 거북선,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그려져 있던 500원짜리 딱 가져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운 국가다 그러면서 배 미리 수주를 따고 왔거든요. 그래서 차관을 가져와 남한테 돈을 빌려온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돈으로 조선소를 세웠어. 그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은행에서는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자본주의는 돈이라고 그랬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돈입니다. 그럼 돈을 쥐고 있는 데가 어디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은행이에요. 은행은 돈을 어떻게 벌죠? 네? 은행은 어떻게 빌리는지, 이자로. 또. 그럼 은행에서 그렇게 이자 조금 받고 그렇게 많은 투자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핵심인데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금융의 핵심이 바로 가장 1차적인 것이 은행이에요. 은행이 돈 버는 방법이 우리들이 돈 버는 방법이 돼야 돼요. 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을 높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고개 끄덕이니까 되게 막 보람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대. 저기 찍는 친구가 근데 왜 했나 내가 왜 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감사해요. 끄덕여줘서 반응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요, 가장 기본이 남의 자본을 가져와서 내 실력으로 생산성을 높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서 자본가에게 원금과 이득을 남겨주고 나는 그 노력으로 수익금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해야 됩니다. 자본가가 되든지 아니면 실력자가 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남들이 어디서 돈 벌었대. 나 이 사람들 되게 웃겨요. 뭐 어디 땅을 샀는데 2배가 올랐대.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얘기해서 웃기다고 하는지 아세요? 2배가 올랐는데 양도세가 얼마인지도 몰라.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도 몰라. 아니, 누구 지정해서 한 얘기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그에서 자본주의는 가장 기본이 남의 돈을 끌어와서 그걸로 실력 있는 사람이 생산을 하여서 이득을 남기는 제도. 이 두 가지대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본주의에 있어서 근로자란 어느 단계, 피라미드를 놓고 보면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렇죠. 노동력이 착취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막 이거를 저기를 해요. 이 착각을 해. 그래서 노동력으로 가장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다고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뭐가 되면? 공무원이 되면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따박따박 돈이 나와가지고 가장 안전한 직장으로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뭐 공무원들 가서 그 얘기 한번 들어봐. 인생이 너무 재미없대. 너무 틀에 박혔대. 넌 너무 좋지 않냐? 나는 다달이 월급 주는 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재미가 없대. 인생에 틀이 박힌 것 같대.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요, 노동력을 제공해서 뭔가 자본을 증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노동력은 내 생활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자본과 기술입니다. 네, 그럼 나는 둘 중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사람들이 기술은 갖추려면 어때요? 없죠.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자본을 끌어와요. 어디서 대출 받아와 이렇게 대출 받아와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거기서 내가 대출로 주는 이자보다 이거에서 수익이 더 클 거라는 아주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 역시 그 정보 역시 남 꽁무니에서 얻어진 자료들이에요. 이득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돈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절대 안 알려줘. 와, 절대 안 알려줘요. 내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알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막 인터넷 보면 막 돈 벌고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막 주식이 막 10만 원으로 뭐 10억을 만들었다든가 막 그렇대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웃기고 있네. 그럼 지가 1000억 했겠지. 1조 만들었겠지. 그랬으면 그런 광고 안 하거든요. 손정희가 유튜브 안 하잖아요. 손정희 아세요? 예.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 예.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유튜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지. 투자의 귀재들.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가진 둘 중에 하나의 쇼부를 봐야 돼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우 씨.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이러시는 조금 제가 죄송하고요. 이제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처음에 직장을 다녔는데요.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어요. 저의 첫 직장에서는 30만 원을 벌었죠. 네.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직장을 다녀요. 이제 한 7년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다녔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쓰고도 남아. 120만 원. 그래서 그렇게 한 석 달 살다 보니까 120만 원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수 좋게 석 달 만에 월급이 2배가 올라서 240만 원이 됐어요. 240이니까 너무 남는 거예요. 막 보험 막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도 되겠어? 근데 그렇게 한번 한 3달 살다 보니까 240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못 사던 옷도 좀 사야 되고 옛날에는 신발 한 개로 살았거든요. 근데 240 버니까 신발 한 개로 못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애들 신발, 옷 다 얻어다 입혀서 그냥 다 살았는데 240 버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주머니에 통장에 딱 30만 원 딱 챙기고 나니까 홈플러스 가가지고 옷 사갖고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다가 참 축복을 받아서 한 6개월 돼서 제가 월급을 한 500만 원 받게 됐습니다. 완전히 저는 어깨에 힘이 올라고 야 내가 500만 원 정도 벌면은 공무원 월급인데 그 당시에 야 내가 이렇게 참 능력 있다고 해서 돈이 엄청 모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또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이제 홈플러스에서 옷을 못 사겠는 거예요. 아울렛 가야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하니까 제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막상 1000만 원을 버니까 돈이 또 안 남아요. 그래서 돈 한 3천만 원 월급적으로 한 3천만 원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120만 원 벌 때 3천만 원을 벌면 한 2천만 원은 적금을 하고 1000만 원을 쓸 만큼 다 쓰고 돈이 남을 줄 알았어요. 3천만 원을 버니까요. 한 달에 카드 값이 한 800에서 900만 원이 나와요. 차도 옛날에는 그냥 있는 차 타거나 모닝 뭐 중고차 타야 되는데 이젠 일반 차를 못 타는 거예요. 외제차 중에서도 남들이 이런 차야? 하는 거 타야 되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 삶의 패턴을 맞춰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갖고 5년을 살았는데 한 달 이제 한 5년 정도 일하니까 한 달 월급이 1,500에서 한 2,000이 됐어요. 남는 게 없어. 5년을 일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술과 뭐 여자 뭐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5년을 일했는데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난 뭘 해야 되나? 굳이 내가 30만 원 벌면서 살 걸. 그때는 인생에 대한 낙이라도 있었어요. 놀러 갈 시간이라도 있었지.
1,500, 2,000원을 벌기 시작하니까 놀 시간도 잘 시간도 아무 시간도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라고 남 앞에 갈 때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든지 말든지 하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하고 싹 이렇게 한번 하고 다야 다 없어. 굉장히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금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저금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어요. 돈이 얼마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뭘까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사건을 다 맡는 이 법률사무소는 모든 이 사건이 이제 삶의 허브예요. 이혼해도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봤는데 내가 다른 여자랑 안 살아봤는데 여자랑 살면 이런 게 문제구나. 저랑 와이프 사이에서는 한 가지 문제밖에 없는데 남들 보니까 10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우리 와이프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오는 거예요. 이 멍청하게 이렇게 이런 거에 어떻게 사기당할 수가 있지? 하는데 다 당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건설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요. 소송 뭐 잘 돼도 소송이에요. 잘 됐는데 난 조금 줬다고 소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국가에다가 막 소송하는 사람들 있죠. 왜 보상 이거밖에 안 해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한강 옆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 그거를 피로 지켜버리겠다. 피로 지키겠다. 목숨은 앗아가도 내 집은 가져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평당 10만 원 주면 더 준다고 그러면 막 사인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목매달아 쓰고 막 그런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나 사업을 할 때 제조하는 사람이 돈을 버나 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나 굉장히 좀 궁금하게 됐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저는 굉장히 좀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서 남의 일을 처리해주고 그 사건 하나에 500, 1,000, 2천만 원을 받는다는 일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엄청난 돈은 벌 수가 없어요. 이건희처럼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남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놓고 봤을 때 내 근로를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돈 이외에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을 굴리지 않으면 절대 내 소득이 많아질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주식이 막 상한가를 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막 주위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막 부동산 돈 버는 사람 엄청 많고 나는 근데 자본이 별로 없어. 자,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씩 좀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소득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술 있는 자가 되든지 자본가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술 있는 자들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소득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요. 자본가들은 실력과 신뢰가 있는 자를 찾아가서 자본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소득을 나누려고 할 겁니다. 이게 자본가들의 가장 쉬운 예가 뭐라고 그랬죠? 은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이 어떻게 돈 버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비슷하게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쁜 놈들, 막 남이 돈 뜯어내는 놈들 하면서 사채업자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채업자들 돈 엄청 벌어요. 피도 눈물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돈 벌지. 네. 자, 자본가들이 그래서 돈을 줄 때는 뭘 해야 되죠?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줘야 되는데 신뢰가 없을 때는 뭘 하죠? 담보를 제공받습니다. 담보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실력이 있는지, 나는 자본이 있는지, 나는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지. 자본과 실력이 없으면 먼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내 신용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을 높여서 자본을 끌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대출 그러면 막 발벌 떨고 대출 막 그러면 막 절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개인 간에는 이렇게 돈 빌려갖고 우리 아는 언니한테 막 돈 1억 빌렸는데 막 못 갚아서 막 괴로워서 뭐 목매달아 죽어요. 진짜 막 미안해서 못 주니까. 근데 캐피탈이나 이런 데 돈 1억 빌려갖고 못 갚고 목매달아 주는 사람 봤어요? 별로 이렇게 미안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캐피탈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 못 갚더라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보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을 만들어놨어. 채권을 까주는. 그래서 그런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캐피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무서워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이 투자자가 아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저는 요즘 핫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나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팔까? 이랬더니 막 비트코인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아휴, 가만 생각해보니까 짜증난다. 난 비트코인 나 결제 안 받을래.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쭉 내려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죠.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빌려줘갖고 사람들이 난리야. 내 돈 좀 쓰면 안 될까? 내 돈 좀 쓰면 안 될까? 서로 이러고 있죠.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 같은 사람들은 자본가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자본주의에서 신뢰를 바탕하지 않는 곳에는 아예 돈을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많은 사람을 대하고 있다 보니까 신뢰를 무엇으로 하느냐? 신용평가, 담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곳에 투자했다. 그러면 소득은 당연히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몇 프로죠? 1%? 네. 그래서 은행 금리가 낮아요. 너무 안정적이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에 있으면서 아까 말했죠. 자본. 돈이나 자본은 뭘로 표현을 하냐면 금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화폐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화폐를 우리가 많이 모으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내 자본을 늘릴 것인가? 자본주의에서 내 자본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럼 돈이 1억 있는 사람이 과연 부자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화폐의 가치는요, 매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고 계셨나요? 새우깡 가격이 10년 전이랑 지금은 똑같습니까? 틀려요. 그럼 새우깡이 비싸져서 새우깡이 비싸진 걸까요? 아니에요.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경제 발전 수준이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면 우씨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냥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화돼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 베네수엘라예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베네수엘라? 네, 이것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내가 조금 심각하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2,300%가 올라갔죠. 예, 불과 1, 2, 3, 4, 5, 6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2,300배가 올라갔어요. 1원짜리가 2,3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 닭 한 마리가 10,000원짜리였다면 닭 한 마리 5년 후에는 닭 한 마리 2,300만 원이 되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베네수엘라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베네수엘라 가서 기름을 사려고 하니까 돈을 안 받아. 아니 돈을 얼마만큼 줘야 돼? 돈을 안 받고 뭘 받는지 아세요? 치약 하나, 칫솔 2개 주니까 기름 1리터 주더라고요.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갖고 있는 1억이라는 돈이 10년 후에도 1억이 될 것인가? 은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 이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에 있는 1억의 수준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원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형태는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자본주의에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놓고 살아보면 평생 근로자로 사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근로자를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돈으로 화폐로 가지고 있을 때 물가 추이가 이거는 1986년도부터요. 2009년도까지 지금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긴 한데요. 이 물가가 올라가는 이게 평균 물가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물가나 이제 이거 물가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격은 같은 시점에서 올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훨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물가보다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플레이션 사회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10년 전에 100만 원 받고 20년 후에 2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월급이 2배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내가 이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에는요, 은행에다 사람들이 돈을 넣지 않고요, 자금은 은행이 아닌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금리를 낮추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공식이에요. 금리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틀리고. 자, 그러면 금리를 높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죠. 네, 금리를 높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이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리를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돈이 안 풀려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도 지금 나 높이겠다, 막 높인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높이니까 우리 높인다. 응? 높여? 그래, 높여.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경제를 좀 예측하기가 조금 좀 어렵고 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지어낸 얘기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신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식은 채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주식은. 그래서 채권은 국가에서 인정해준다, 안 한다? 안 한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채권은 딱 한 개 있어요. 그게 뭐냐? 국채라는 거. 국채 발행한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좀 알려드릴게요. 국채가 뭔지. 예. 권리로 회사 또는 개인들 간의 상황에 따라서 한순간에 휴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리스크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쪽박 찼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부동산은요, 국가에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결국은 그거야. 야, 부동산이 답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아직까지 왔어요. 부동산이 답이다. 살아보니 돈을 누가 많이 버는지 보니까 부동산 하는 놈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그 여의도에서 막 주식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요때 저희들 많이 찾아와요. 소송당해가지고. 사장님, 빨리 밀어넣어. 지금 막 올라가. 해갖고 막 관리해. 그러다가 돈이 쑥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해요. 사기쳤다고. 사기도 안 돼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 한국투자증권에 계세요. 자기가 자기인 줄 알면 안 되는데. 투자증권에 있는데, 일반 금융사 증권 매니저한테 자기 돈 위탁을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투자증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자기가 투자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을 어디다 투자한, 자기네는 수익이 너무 안 나서 보험 모집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더라고.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 세상에 돌아가는 거 너무 웃기죠? 그럼 너는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제가요, 법률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속 얘기를 다 얘기해. 속 얘기를 얘기 안 하면 내가 문제를 풀어줄 수 없으니까 속 얘기를 다 해요. 거짓말 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비밀을 많이 알아요. 자, 그래,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예요. 오히려 내가 10,000원에 샀다가 10년 후에 팔 때는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10년 내에 만원 손해를 보고 있어. 근데도 얘네들은 없어서 못 팔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경제학 강의를 통해서 좀 풀어줄게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기관들이 많거든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렇게 다른 데로 가면 마이너스 10% 보는 거 저기로 가면 마이너스 1%가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사는 거야.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프리미엄을 주고 사가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안정적인 것은 프리미엄이 붙어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자, 부동산의 가치 상승 요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첫 번째, 공법적인 문제와 두 번째, 기대심리적인 문제 두 가지 문제로 땅값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뭐라고요? 공법.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 위에다가 몇 층짜리나 지을 수 있을까라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적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나 맹지는 뭐예요? 이거는 개쓰레기야. 뭐와 같냐면 이 그린벨트나 이 공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봉투 있죠. 봉투만한 역할도 못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못 짓는데. 공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벨트나 맹지는 완전 개쓰레기도 이런 개쓰레기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투자 심리, 기대 심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가요, 최근 5년 동안 5배가 오른 거 아세요? 모르시죠? 네, 여러분들은 몰라요. 작년도 부동산 거래, 쭉 뒤에 나와요. 작년도 거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거래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부동산이 어딘지 아세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문에 냈더라고. 그린벨트가 투자처로 많이 각광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린벨트를 사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터뜨렸어요. 누구를 터뜨렸냐? LH. 3기 신도시 하면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인근에 그린벨트를 사놓은 거야.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막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린벨트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LH 직원이 왜 그린벨트에다 왜 샀지? 풀리니까? 안 풀리면 LH 직원이 정책을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린벨트에 투자를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이제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은 뭐라고요? 기술이라고 그랬죠. 자본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저는 부동산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개인 사유의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는 부동산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융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부동산에서 시작합니다. 담보는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나한테 1억 좀 빌려줘. 담보는 뭐 줄래? 네 와이프. 와이프 담보로 말 10필 담보로 돈 빌려주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와이프가 막 밥도 못하고, 뭐 옛날에는 여자가 노동력의 수단, 뭐 소유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보니까 담보로서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점점 사람이 발전하면서 담보는 뭘로? 이제 땅으로, 부동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가장 좋은 담보가 뭐죠? 부동산 담보. 부동산 담보.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 자본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가장 핵심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부동산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 공법을 모르는 순간 우리는 다른 데서 순간적으로 돈을 좀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땅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국가에서 지켜주는 담보력으로. 그러면 아파트는 뭐야? 아니, 아파트 여러분, 저기 아파트가 천년 만년 가나요? 못 가요. 근데 왜 아파트는 그렇지? 아파트는 왜 가격이 세죠? 실질적으로 32평 아파트라고 그러면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요, 땅이 이렇게 10평, 이렇게 100평에다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명이 살면 한 집당 한 평밖에 못 가져가. 근데 왜 몇 억씩 하고 막, 왜 그래요? 왜? 건물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궁금하죠? 네, 알고 싶죠.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똑같은데 아파트는 그런데 오피스텔은 또 그렇게 안 비싸. 왜 그럴까요? 안 비싼지 몰랐어.
지금 처음 알았어. 궁금하지도 않아. 넘어가. 뭐 그랬어? 그랬대? 오피스트리트도 가격이 뭐 안 올라갔대? 그게 넘어가. 그래 좋아.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이 공법적인 투자로 접근을 할 겁니다. 기대 심리, 기대 투자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기획부동산에 가셔야 돼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땅을 파는 곳,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곳은 가장 윗단계가 거기는 뭐죠?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거예요. 어머 언니, 저기 있잖아. 저기가 옆에 큰 빌딩 있어. 막 신도시가 엄청 들어왔대. 여기가 도시가 확산되거든. 여기가 평당 2천만 원이야. 근데 요거 지금 2만 원이다. 언니 이거 내가 싸게 잡았어. 이거 사놓으면은 풀리면 2만 원짜리가 2천만 원, 1,100원 올라. 1,100원 오른다고. 한번 투자해볼 가치가 있지 않아? 어머, 그렇다야? 그래. 딱 사는 거야. 딱 사. 어머, 내가 이제 1,100원,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그러는 거죠. 옆 사람한테. 아저씨, 제가요, 땅 갖고 있는데요. 이게 확산이 되면요. 2천만 원짜리가 지금 3천만 원이 됐거든요. 저 2만 원에 샀는데요. 요 아저씨 사면 제가 3만 원에 드릴게요. 요렇게 팔아요. 요렇게 기대 심리로. 그래서 땅을 기대 심리로 가는 거 투자로 아주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나 공법적인 것이 무시되고 기대 심리만 가지고 하시게 되면 투자는 아니다. 왜 그러냐?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대 심리에 대한 것은 뭐 호재 뭐 이런 거는 나중 얘기로 갈게요. 네, 공법적인 얘기로 먼저 접근을 해야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튼튼한 투자입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그런 기대 심리나 이런 걸 모르진 않습니다. 네,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재판을 하고 기대 심리로 판사를 설득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대 심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저지만 그거는 이제 공법적인 것으로 그냥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도시지역에서요. 개발 제한 구역이 2019년 3분기에 거래 건수가요. 3,800건 정도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추이가 이때는 조금이었다가 늘어났다가 막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거래가가 됐고 3분기 평균가 대비해서 57.3%포인트 증가가 일어났다고 막 다른 데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많은데 땅이에요. 이건 땅. 거래량이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예요? 그린벨트인 거예요. 이게 신문에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딴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투자해야 되네. 그러니까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 어떡하죠? 이제 그린벨트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린벨트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해요. 여기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요 그린벨트의 거래가가 올라간 것은요. 일반인들의 거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국가에서 매입하는 거. 국가에서 매입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기획부동산에서 판 거예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18만 평 청계산 봉우리를 팔았거든요. 18만 평. 3,000명이 샀어요. 피해 금액이 거기가 4천 몇백억이에요. 네. 왜? 광교 여기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이 근접해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일하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은 뭐라도 되지 않겠어? 이제 그 심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테크노밸리 옆에는요 그린벨트가요 지금 평당 150만 원에도 없어요. 평당 150만 원도 안 팔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요. 그런 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기대 심리예요. 심리.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곧 올라갈 것처럼 곧 매진 임박 두 개밖에 없어. 다시는 못 삽니다.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 뭐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네. 자, 투자는요 안정성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제가 기대 심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뭐 또 다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주식은 안 하거든요. 주식을 안 하는 게 뭐 안정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을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주의에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지 뭔가 다른 사람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압수수색 당했던 사건이 있어요.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갖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상장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채권들이 많이 사채를 빌려와가지고 이자를 주다 보니까 회사가 이윤이 나도 이자를 너무 비싸게 줘갖고 회사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회사가 해외에도 막 자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어떡합니까? 회사가 망할 징조가 생기니 운영자가 이거를 몰래 빼돌려야지. 거기 내 주식을 갖고 있던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은 어떡하고? 그건 난 모르고 그건 모르겠고 그런 모습 몇 번 보면서요 제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재산 말고 내 재산 지키기 공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투자의 유형을 보면 우리는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림 제가 멋있게 그리고 싶었는데 실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그렸어요. 우리 투자를 하게 될 땐 환금성. 자, 환금성이 뭐냐? 환금성이 뭐냐면 돈으로 바꾸는 성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돈으로 바뀔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환금성이 너무 좋아요. 내놓으면 팔리고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일반 땅들은요. 공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땅들은 어때는 환금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남이 누군가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기대 심리라는 거는 여론과 언론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져요. 황금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안정성.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서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놓아야 될까요? 황금성? 안정성. 그렇죠. 안정성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 부동산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야 돼요.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내 투자 원금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게 알려줘. 그럼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남이 꽁무니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고 남 수수료 다 주고 자기 수익 다 뺏기고 그래요. 그런 거 많잖아요. 어느 날 어떤 언니가 갑자기 부동산 전문가가 돼가지고 왔고 나타나. 어머, 야 너무 좋구만. 너무 좋고 뭘 알아서 그렇게 너무 좋아. 다 들은 얘기지. 들은 얘기에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에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공법, 안정성은 뭘로? 공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법이 없는 곳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황금성. 그런데 돈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아.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박자를 다 맞추는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뭔가요? 부동산 중에? 아파트. 모든 사람이 아파트. 왜? 안전해요. 안 되면 전세라도 들으면 되니까. 그리고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요. 아파트. 여기는 가장 아파트. 그래서 국가에서 부동산 규제를 제일 먼저 했을 때 아파트인데 어디 아파트? 서울인가요? 강남 아파트. 이제 부동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천 같은 거 하나 없나? 이제 우산 한번 줘보세요. 우산에. 자, 예. 교구제를 안 가져왔는데. 자, 예, 교구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정말 인식하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은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높은 놈을 끄집어 올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올라가요. 강북 아파트부터 가격 오르나요? 아니에요. 강남께 오르잖아요. 강남께 쭉 올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게 올라가요? 강북 올라가고요. 판교 올라가고요. 판교 올라가면 어디 올라가요? 분당 올라가고요. 그럼 용인 올라가고요. 연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표를 어디로 보느냐? 강남으로 봅니다. 그래서 강남 투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망할 수 없습니다.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가 어떤지 아세요? 이자 한두 달 못 내면은 막
땅이 날아가고 막 그럴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강남 아파트도 좀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뭐 이자 뭐 6개월, 1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장사 좀 된다는 무슨 고깃집, 횟집, 무슨 사장님들은요. 다 강남에 하나씩 아파트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안 살아도.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다 강남에 하나씩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강남에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왜? 가장 안정적인 내 자본주의의 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가장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강남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나요 지금? 네, 하고는 싶은데 일단 이게 없고요.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돈을 가져와야 돼. 근데 이자를 내고 가져오려면 나의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신용도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의 투자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 국가에서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강남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네. 가장 첫 번째 금리부터 갖고 노는 겁니다. 대출 규제시키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본 자체가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단순한 논리로 금리를 치고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죠? 투자 심리. 이 정부에서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부동산의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대 심리나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공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처로서 우리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상기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황금성, 안정성, 수익성, 골고루. 이 골고루인데 이거 제가 잘못 보겠네. 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고요. 막연하게 높은 기대 수익만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본가인가?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난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기서 할 수 없어.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신용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어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1년에 몇 %의 수익을 원하고 있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다익선. 부동산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정확한 타겟팅이 없어요. 나는 1년에 15%의 이익을 보겠어. 어머 언니 15%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어?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라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계획 있으세요? 없죠. 주식 투자할 때 몇 % 수익 내야겠다 뭐 이런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인가? 5,500만인가? 네, 5,500만에서 5천만 명이 그냥 남이 뒤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 하는 거야. 막 잘난 척하고 내 뒤에 붙어라 이러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투자할 거냐고 막 맨날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막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하면 투자할 때 알려주는 줄 알고 전화하고 막 그래요.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그런 걸 하겠어요. 자, 1년에 몇 %의 수익을 원하고 있는가? 이거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원하세요? 다다익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몇 %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좋은지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뒤에서 갈게요. 그리고 나는 황금성보다 수익성을 원하나? 수익성이 높은 곳을 원하나? 그럼 기대 심리가 큰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높으면 뭐도 많다고요? 리스크도 많습니다. 수익성을 너무 높게 잡으면 투자에서 수익성을 높게 잡잖아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신뢰 없는 곳에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2, 3년 있으면 3배, 4배 오른대요. 누가 올리는데? 부동산의 기본적인 공법 자체가 몰라요. 분위기만 잡는 거야. 곧 올라. 들어왔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 안 돼요. 내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 중 어느 것인지 여러분들은 안정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시려면 뭐가 돼야 된다? 안정성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 다음에 황금성. 안정성을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된다? 공법.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알아놓고 가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안정성이 없습니다.
안정성이 있는 것은 담보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황금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라서. 자, 요거 이제 질문. 토지에 투자해서 5년에 2배가 올랐어. 내가 1억을 묻어놨는데 세상에 우리 옆집 언니 얘기 듣고 내가 옆에 땅을 사놨어요. 10억짜리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20억이 됐어. 엄청난 수익이죠. 2배가 올랐으면. 이게 나은 걸까요? 아니면 투자해서 연간 20%의 수익을 얻는 게 나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후자? 왜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르게 좀 볼게요. 이 5년 동안에 2배 올랐는데 실제로는 내 자본은 20%밖에 안 갖고 있어. 근데 이거에 2배가 올랐어. 그럼 나는 몇 배의 이득을 본 거죠? 2배가 아니라 내 실질적 자본에서. 자, 다시 10만 원의 땅을 샀어요. 근데 내 돈은 2만 원만 갖고 있어. 2만 원만. 근데 20만 원이 됐네? 얼마가 남았어요? 10만 원이 남았죠. 그래서 2만 원 대비 10만 원은 5배의 돈을 번 거예요. 세금 5만 원을 내고 나도 2.5배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레버리지 투자, 바로 다른 사람의 자본을 가져와서 내가 매수해 놓고 올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80%의 대출금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아우 난 이런 거 모르겠고요. 연간 20% 수익만 주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땅에다가 투자해서 5년간에 2배 오른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왜 이득이 되냐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면요, 10억을 벌었다 해도 얼마를 내야 되죠? 4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 벌었죠? 6억을 벌었어요. 6억을 번 거에 대해서 또 뭐도 내야 되는지 아세요?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연간 20%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1억씩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1년에 1억씩 받아오면 1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요 35% 그렇게 됩니다. 세금이나 놓고 보면 연간 20%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2배, 5년 동안 2배, 아니요 2.5년 동안 2배 오른 것보다, 그러니 5년 동안에 4배 오른 것보다 연간 20% 수익을 올리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계산을 못하니까. 세금이 어디서 나가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벌어봤거든. 이거 굉장히 재수없는 멘트예요. 돈을 벌어도 야바우로 벌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봤거든. 그러니까 돈 벌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2배 올랐다니까 어머 축하해 언니, 막 언니 어떡해. 왜 제가 언니 그러냐면 여자들이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땅을 많이 사. 남자들은 잘 안 사는데.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니즈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 TV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획일화된 아파트에 대한 소개보다는, 아파트는 이제 브랜드 보고 그냥 쫓아 들어가죠. 요즘 뭐 하죠? 예쁜 빌라들 많이 소개하고 있죠. 이거 정부에서 미는 거예요. 아파트 소비 심리 낮추고요, 일반 주택 소비 심리 높이기 위해서 막 빠바밤빰빰 뭐 인테리어 하고 뭐 나 혼자 산다 예쁘게 집 꾸미고, 그 다음에 박나래가 나와가지고 막 소개하는 거, 구해줘 홈즈, 다 정부에서 미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하든 어쨌든 그게 근데 계속 사람들의 니즈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예쁜 거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우리 자매한테 이제 용돈을 한 20만 원 딱 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18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왔더라고요. 18만 원짜리 머리를 했어요. 먹는 거보다 이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왜 웃으세요? 너무 공감이 됐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18만원짜리 머리를 할 수 있... 근데 그걸 줬으면 내가 안 했지. 차라리 2만원짜리 밥 사주고 말았지. 사람이 맞아요. 예. 그 심리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보다 예쁜 거, 보다 예쁜 거.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요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보다 넓은 거를 찾게 돼 있어요. 부동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시골에 있는 거 팔잖아요. 그러면 밭 같은 거 있을 때 김을 다 매. 그리고 고추를 심어요. 왜 고추를 심는지 아세요? 네? 왜냐면 고추를 심으면 일렬로 이렇게 다 고랑을 파야 되거든. 그리고 비닐을 씌워요. 그리고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잖아요. 잎 줄 맞춰서 자라니까 이뻐 보여. 그리고 땅 비싸게 팔아요. 고추 심으면. 아, 농담 같죠? 진짜예요. 근데 똑같은 땅인데 고추 안 심고 쓰레기들 막 널려져 있어. 더 비싸게 팔까요? 보이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해요. 그것도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예전에 20년 전에 주거 생활과 지금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공법적인 부분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해요. 네.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한 거예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우리들의 니즈는 보다 구체적인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32,000. 아, 어떻게 하셨어? 32,000불이면 약 한 연봉으로 한 3,700 정도 돼요. 와, 씨. 사람들 국민 평균으로 1인당 국민 평균 1인당 한 300만 원씩 버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어디서 버는데? 왜 나랑은 상관? 도대체 누가 버는데 벌 300만 원씩?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자, 이렇게 좀 놓고 보면요. 이거는 중국 이제 국민 총 생산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을 좀 놓고 얘기한 건데요. 이 한국이 한 요 정도 돼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슷해요.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별로 차이 안 나죠. 네. 저기 보면은 5만 불이 넘는 데가 미국.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스위스? 잘 몰라요. 뉴질랜드? 막 이런 데 7만 불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소득 수준이 더 높으면 뭐가 되죠? 보다 좋은 거 쓰고요. 보다 나은 거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소득 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에게 소득 수준이 미리 높았던 사람들의 삶을 패턴을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요? 야, 미국 사람들은 개한테 개를 집에 데리고 들어온대더라. 야, 개 밥 주려고 개밥을 따로 산대. 야, 그런 나라가 어디냐? 저 불과 저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어. 네, 그렇죠. 좀 옛날에 우리 올림픽 할 때인가 프랑스 기자가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개고기 잘 안 먹잖아요. 네, 안 먹어요 이제. 네.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우리는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 부동산도 그런 삶의 니즈가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 소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부동산은 공법적인 것과 니즈를 같이 맞춰서 투자해야지 일반 그냥 땅 산다. 저는 이런 거 너무 반대해요. 어디 막 개발될 거래 막 땅 사놔. 그럼 왜 사 그거? 황금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는데 누가 개발 안 하면 내가 가서 집이라도 지어서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시라고. 어머,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다가 너무 좋아. 펜션 부지로 가서 사실 거면 사시라고요. 공법적으로 안정성이 있으면 가서 사시라고. 근데 내가 거기 내려가서 살 거 아니라면 투자하지 마셔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인데 우리 이런 걸 잊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우선시돼야 될 거 안정성이라는 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저한테 몇 가지 좀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야, 이 부동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참 미리 미안합니다. 미리 미안하지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 가치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기대 수익적인 부분은 제가 완전히 배제했어요. 심리적인 부분은 배제했어요. 여기를 비싸게 팔려면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소문을 내갖고 여기 뭐 곧 개발된다더라, 막 조합 만든다더라, 이 지금 막 땅 팔아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더라, 막 심리 올려갖고 내 땅 좀 팔아놓고 싹 빠지는 시점이 아니면, 예. 다만 이제 공법적인 차원에서, 공법적인 측면에서 이 땅을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힘드시죠? 네. 아니면 감사합니다. 네. 1시간이나 지나서 여기 부산의 이제 주택이에요. 이렇게 지도, 네이버 지도를 보고, 여러분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맵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보면 맨날 위성 지도만 보시죠. 위성 지도 실제로 막 내가 있는 데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위성 지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에다가 지적 편집도라는 걸 이렇게 딱 눌러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돼요. 노란색, 좀 덜 연한 노란색. 그러면 이런 곳이 용도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국가에서 이렇게 용도를 정해놨어요. 어디는 집을 지을 수 있게, 어디는 집을 지을 수 없게, 어디는 몇 층 미만으로, 어디는 몇 층까지. 그래서 건물을 제일 높이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자, 여기는요,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하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이하로 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도대체.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요, 내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내 건물이 자리 잡을 자리를 건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만 지을 수 있어요. 더 넓게 막 내 땅에다가 내가 이만큼 지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지구 지정을 다 해놔가지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을 60%로 한정을 잡았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50%로 잡아놨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20%로 잡았습니다. 그게 건폐율이라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모든 층의 면적을 다 더한 것을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200%, 땅이 70평이면 200%면은 140평, 모든 층의 면적을 더하면 14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 층이 몇 층 이하로? 7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왜 지금 제가 더 볼 수 없었냐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축법에는요, 모든 건축물에는 4m 진입 도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5제곱미터, 약 11평 이상 되는, 11평 미만으로는 주차가 없어도 되나 3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1인 1개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작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지금 부시면 다시는 못 집니다. 크게 못 집니다. 그러니 공법적으로 봤을 때 비싼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집들 있죠. 똑같은 평수의 옆에 있는 이 집, 또는 똑같은 평수의 이 집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럼 뭐야? 집 무너지는데 그럼 나 뭐 어떡하라고? 막 데모하고 막 생존권 보상하라 막 이러고 막 혈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건물 대수선 허가라고 해서, 건물 대수선, 수선이라는 게 뭐죠? 옷수선?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3m 도로를 요게 보니까 3m 도로인데요. 여기를 어떤 지구로 지정을 했냐면 되게 재밌어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여기가 그 옛 동네다 보니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지적, 이걸 지적도면이라고 해요. 지적도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얇은 볼펜으로 쫙 그려야 정확한데, 연필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는 얇게 잘 깎았어. 하다 보니까 점점 굵어져요. 어머! 그래서 안 맞아요. 집들이 막 틀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를 지적 재조사 측량구역으로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3m 도로라도 이렇게 좀 확보가 되면 요 길이가 50m 이내일 때는 다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적 재조사를 할 때까지는 신축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얘는 공시지가를 보니까 이제 제곱미터당 62만 7천 원. 공시지가랑 실거래가랑 같습니까? 우리는 평으로 하고 있죠. 평. 한 평, 두 평. 한 평이 어느 정도 넓은지 감 있으세요? 3.3제곱미터. 그게 어떻게 되냐면 1m 80, 1m 사방으로 1m 80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 한 평이에요. 1m 80. 제 키 정도? 좀 안 돼요. 좀 안 돼요. 저는 한 평에 들어가면 조금 좀 넉넉합니다. 네. 그래서 1m 80, 사방 1m 80 들어가는 게 딱 한 평이거든요. 이제 그게 한 평이고 사방 1m, 1m, 1m 들어가는 게 1제곱미터예요. 여기는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이기 때문에 이게 3.3제곱미터 한 평으로 기준하면 3.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3.3을 곱하면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한 평에 200만 원 공시지가. 한 평에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 공시지가라면 실거래가는 대충 이것의 2배에서 3배 사이입니다. 그러면 400에서 뭐 한 600 사이로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인근에 토지 거래가 평당 600만 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인근 거래가가 도로를 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했어요. 기대 심리는 전혀 야 여기 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야 1,000만 원에 팔렸다. 저희 무슨 말지도 못하는 뭐 그렇게 그런 판단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영등포구 신길동 쪽으로 한번 더 볼게요. 영등포구 신길동. 야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에 아유, 여기 이제 이 빌라인데요. 이 빌라가 이제 총 41평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반지한데요. 하나, 둘, 셋, 넷, 5층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7층 이하의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아까 몇 프로? 2종 일반 주역은 60%, 용적률 200%. 예.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나 좀 공부했어 하셔도 됩니다. 예. 요 집이고요. 공시지가는 30만 원 되죠. 그러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 1,000만 원이 좀 넘죠. 그러면 실거래가는 2배에서 3배니까 2천에서 3천 정도 된다. 부동산 거래가가 그렇게 되면 제가 조사했는데, 예.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거래가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2천에서 3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41평이고 건폐율 60%, 용적률 200%, 4층 건물로 건축이 가능하지만 1층에 필로티, 2층 근린생활을 건축할 경우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아무튼 10가구까지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주차가 안 돼서 10가구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땅이 좋아도 주차를 할 수 없으면 주차 대수를 맞출 수 없으면 건물을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 대수 문제 때문에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 대수를 고려하면 약 7세대 정도 만들 수 있고요. 10평, 10평 가운데 복도 엘리베이터 놓고 10평, 10평짜리 1.5룸 정도 만들 수 있고 인근에 10평, 1.5룸이 2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7세대 정도, 주차를 고려한 7세대 정도를 만들었을 때는 약 한 18억, 19억 정도의 분양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는 건데 토지 가격은 평당 3천만 원으로 놓고 예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마이너스 4억 원의 손해가 나는 곳입니다. 주차 때문에. 그래서 예, 당장에는 이렇게 좀 좋을 만한 그런 컨디션은 아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사이트가 이제 프로그램이 좋아서요. 이거 랜드북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번을 딱 넣으면 이렇게 건물 모양까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여기는 뭐 필로티나 근생이나 이런 거를 넣지는 않아요. 예, 그럼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똑똑한 거는 못 하고 있고요. 좀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양 수익으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는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쓸만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구산리에 여기 뭐 여기 좀 지켜봐 주세요. 이 땅이 위성지도를 보면 이 땅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길이거든요. 길이 붙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 지적도상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맹지라 합니다. 맹지는 가격이 공법상 높다, 낮다? 낮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지금 전인데요. 대지만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4배 이상은 바로 튑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도로를 만들어서 하나라도 갖고 계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인데요. 제곱미터당 12,900원 정도, 12,900원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땅, 좀 더 내려갈게요. 요 밑에 요 땅, 예, 고마워요. 네. 요 땅, 해당 필지가 여기였거든요. 요 땅은 지금 얼마죠? 6만 원이죠. 아까 우리 땅은 얼마였죠? 네, 12,900원이었는데 6만 원 정도거든요. 얘랑 차이는 뭘까요? 얘는 대지, 도로가 붙어 있고요. 걔는 도로가 없어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용적률을 1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기는 그렇게까지 못 받는 건데 그냥 큰 차이는 없고요. 일단 대지화만 시켜놓고 나면 기본적으로 땅 가격은 좀 튀울 수 있다. 그래서 땅을 판매할 때는 도로 이렇게 저렴한 이 원석 같은 거를 가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공을 하는 게 도로를 만들어 놓거나 또는 대지를 만들어 놓고 하면 기본적으로 3배, 4배가 튀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금산이나 이런 데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임야나 이런 거 경매로 아주 안 좋은 거 딱 잡아놓고 인근에 동의 얻어서 도로만 만들면 금방 4배, 5배가 튑니다. 예, 이런 공법들을 조금 좀 알면 제가 조금 더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핵심을 좀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가장 핵심은 뭐다? 그렇죠. 자본과 기술이에요. 그럼 나는 뭘로 자본과 기술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본으로서는 어떤 기능이 금전적인 것이 좋겠냐, 부동산이 좋겠느냐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제가 이제 물건을 보면 물건 막 분석해주고 부동산 경매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경매를 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실거래가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경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뒷공문이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뒷공문이 쫓아가기 싫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자존심이에요. 단순히 싸다고 사다니. 공법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황금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놓고 얘기해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가요? 네? 네, 그렇게 가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물건 분석해주고 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그래서 건축을 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려요. 그리고 분양을 해요. 네. 제일 가까운 데는 여기 광주 오포에다가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에다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궁금하시면 또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또 좀 확인도 좀 시켜드릴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경제관념과 부동산에 대한 개념 오늘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더 물어보시면 답변을 좀 하는 시간을 갖고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